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요. 바로 올림푸스 팩트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사업 설명서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변동성 심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은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수익은 또 엄청나게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릴까요? 얼핏 들으면 모순 같잖아요. 근데 올림푸스 팩트는 바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논리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총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얘네가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지,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인 디지털 연준 모델은 뭔지, 이걸로 어떻게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 또 네트워크는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마지막으로 얘네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본 전제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시작은 문제 제기죠. 도대체 올림푸스 팩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긋지긋하게 겪는 바로 그 변동성.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결국 개미 투자자들만 다치고 뭐랄까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만 돈을 번다는 거죠. 아주 익숙한 문제 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요. 얘네가 스스로를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버전 2.0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올림푸스 다오라는 성공한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없어서 성장이 딱 막혀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 단점을 우리가 해결했다. 이걸 엄청나게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을 잡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한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금융기관, 그걸 본떴다는 거죠. 네, 바로 미국의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요. 아니,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감히 연준을 들고 나온다.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니죠. 거의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해온 연준의 권위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시스템 이만큼 안정적이고 믿을만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보세요.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걸 스테이킹 이자율, 즉 APY로 조절하겠다는 거고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죠. 얘네는 사용자한테 채권을 판다는 겁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연준이 돈을 찍어내듯 자기들도 토큰을 새로 발행하고요. 어때요? 복잡한 블록체인 얘기를 우리가 아는 경제 뉴스처럼 바꿔버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힘이죠. 좋아요. 디지털 연준이라는 컨셉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제로 토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건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뜯어보죠. 이 시스템에는 일종의 비상벨이 달려 있어요. 바로 비이성적 가격 상승이라는 트리거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큰 가격이 갑자기 25% 이상 확 튀어오른다? 그럼 시스템이 이거 과열인데? 하고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개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이 직접 나서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동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딱 4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럼 2단계, 시스템이 시장 가격보다 싼 유동성 채권을 풉니다. 일종의 할인 쿠폰 같은 거죠.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3단계, 당연히 비싼 시장가 토큰 대신 이 싼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4단계, 시장에서 토큰을 사려는 힘이 약해지면서 과열됐던 가격이 스르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수요 공급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본 게 브레이크 역할이라면 이번엔 에어백 같은 겁니다. 준비금 채권이라는 건데요. 이건 수요가 정말 통제불능 수준으로 폭발할 때 터져요. 이때는 아예 금고에 쌓아둔 자산을 담보로 새 토큰을 찍어내서 공급량 자체를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걸 넘어서 공급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자, 안정성 얘기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데?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수익 구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스테이킹, 그리고 리베이스. 자, 스테이킹은 간단해요. 은행에 정기예금 넣듯이 토큰을 90일, 180일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럼 리베이스는 뭐냐? 이게 진짜 마법 같은 건데요.
6시간마다 이자가 붙어요. 그냥 이자가 아니라 복리로요. 그러니까 하루에 무려 4번씩 내가 받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숫자죠. 1년 딱 360일만 묶어두면 내가 가진 토큰 개수가 자그마치 17배가 된다는 겁니다. 100개가 1700개가 되는 마법이죠.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100개로 시작했다고 쳐요. 한 달만 지나도 126개가 되고요. 석 달이면 거의 2배, 200개가 됩니다. 반년이면 400개가 넘어가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보시는 그대로 1700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토큰 개수만 늘면 뭐예요? 가격이 똥값이 되면 말짱 꽝이지. 바로 그 점에 대한 답변이 이 차트입니다. 얘네 논리는 이거예요. 토큰 개수가 워낙 압도적으로 늘어나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보세요. 가격이 그대로만 유지돼도 수익이 엄청나죠. 심지어 가격이 반토막도 더 나서 $20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늘어난 토큰 수량 때문에 원금보다 훨씬 더 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 방어 논리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복리이자로 토큰 개수를 불리는 건 사실 이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심장, 진짜 엔진은 바로 네트워크, 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5배순환 메커니즘이라는 아주 영악한 규칙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버는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의 5배를 넘을 수 없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벌고 싶으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내 돈을 더 넣어서 투자금을 키우거나 아니면 번 돈의 일부를 소비해서 한도를 리셋해야 합니다. 결국 번 돈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 돌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린 거죠. 보상 구조도 아주 다단계로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 받는 이자의 10%를 내가 받고요. 둘째, 그 사람이 채권을 살 때마다 3%의 커미션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팀 전체의 실적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또 받아요. 한마디로 돈 벌 수 있는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팀 보상 공식이 또 재밌어요. 한 줄만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을 넓게 파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한 명한테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팀을 균형 있게 잘 키워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건 우리는 단순한 토큰 파리가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토큰을 중심으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큰 그림을 제시하죠. 이 로드맵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시작은 다른 프로젝트를 띄워주는 런치패드로 하고요. 그 다음엔 아예 자체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DX를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출 플랫폼까지 만들고 최종 목표는 암호화폐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청사진이죠. 네, 이들은 자신들의 모델을 영원히 멈추지 않는 바퀴, 즉 영구적인 플라이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본 이 모든 정교한 메커니즘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전제 위에서 돌아갑니다. 바로 새로운 돈과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온다는 전제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만약 그 유입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면 이 화려하게 돌던 바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는 열쇠가 될 겁니다.